1952년 봄이었다. 1952년 봄이었다. 1952년 봄이었다. 1952년 봄이었다. 전쟁이 막 끝나갈 무렵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날 호성이 멀리서 들렸다고 하셨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나온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는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배고픔이다. 아버지는 몸이 약하셨고 어머니 혼자 밭을 일구며 우리 형제 5을 먹여 살리셨다. 봄이면 보릿고개가 있었고 가을 수확을 해도 소작류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고 어른들 밭일을 거들었다. 그래도 배는 고팠다. 중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나는 결심했다. 이 가난이 너무 싫었다. 이 좁은 마을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다. 서울.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서울에 가면 뭔가 다르겠지. 서울에 가면 배를 골지 않아도 되겠지. 그 막연한 희망 하나를 품고 나는 13살 되던 해봄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깨실까봐 숨도 크게 못 쉬고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역 앞 광장에 서서 처음 본 서울의 풍경에 나는 압도됐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자동차도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건물도 그렇게 높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역 앞에서 구두 닦기 아이들을 봤다. 나보다 어린 녀석들도 있었다. 나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 녀석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통을 어디서 구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나는 역 근처를 돌아다니다 버려진 깡통을 줍고 구두약은 구두 닦기 아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조금 얻었다. 그게 내 첫 번째 사업이었다. 하루 종일 구두 닦아드릴게요. 어르신 외치며 돌아다녔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몇 푼을 세어보니 밥 한 그릇 값이 됐다. 그날 밤 역 노숙자들 틈에 끼어 쪽잠을 자면서 나는 일기 비슷한 것을 마음속으로 썼다. 오늘 서울에 왔다. 무섭다. 하지만 배는 안 골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게 내 삶의 방식이 됐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구두 닦기를 하면서 나는 눈을 떴다.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구두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웠다. 손님들의 구두를 닦으며 그 사람들의 삶을 훔쳐봤다. 양복 입은 사람, 군복 입은 사람, 학생들, 장사꾼들. 누가 바쁘고 누가 여유 있는지, 누가 돈을 쓰고 누가 아끼는지. 그렇게 2년을 구두 닦기를 하다가 나는 생필품 행상을 시작했다. 비누, 치약, 빗, 성냥. 시장에서 떼어다 골목마다 다니며 팔았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다. 여름엔 땡볕이 문제였고 겨울엔 손발이 어는 게 문제였다. 그래도 구두 닦기보다는 나았다. 하루하루 조금씩 더 벌었다. 쌀 배달도 했다. 무거운 쌀 포대를 쥐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등이 휘는 것 같았지만 쌀은 늘 팔렸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 이상 쌀은 안 팔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장사가 먹는 것과 관련된 장사라는 것도. 그렇게 몇 년을 모은 돈으로 나는 처음으로 사글세방 하나를 얻었다. 반지하였다. 비가 오면 습기가 올라왔고 여름엔 더웠다. 하지만 내 공간이 생겼다는 것,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서럽게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름의 눈물인지 나도 몰랐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21살 때 신발 공장에 들어갔다. 구로 공단 어귀에 자리한 중소규모 공장이었다. 처음엔 그냥 공장 노동자였다. 하루 16시간 일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 불빛 아래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졌다. 점심은 먹는 날도 있고 못 먹는 날도 있었다. 공장 밥이 값이 조금 나가서 아끼려면 굶어야 했다.
그래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맡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눈에 담으려 했다. 어느 공정이 막히는지, 어디서 불량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지, 그게 내 일이 아니어도 생각했다. 공장장이 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시골에 있는 동생들 학비를 매달 붙였다. 월급의 3분의 1이 넘었지만 아끼지 않았다. 내가 못 배운 한이 동생들에게 가서는 안 됐다. 동생들만큼은 학교를 보내야 했다. 나 대신 공부를 실컷 하라고. 그게 형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내 몫은 쥐꼬리였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며 버텼다. 영자를 처음 본 건 공장 식당에서였다. 그 애는 포장 라인에서 일하는 여공이었다. 다들 공순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 말이 싫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게 옳지 않다고 느꼈다. 영자는 작고 빠른 손으로 일했고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동안 말도 못 걸고 먼 발치서만 봤다. 용기를 낸 건 어느 야근이 끝난 늦은 밤이었다. 공장 문을 나서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 영자를 보고 나는 말을 걸었다. 저도 그쪽 방향이라서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반대 방향이었다.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20분을 걸으며 우리는 처음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도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였다.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려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는 같은 처지였다. 그 해 공장장이 나를 불렀다. 김씨, 관리자 해볼 생각 없어요? 가슴이 뛰었다. 월급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다는 사실이 더 기뻤다. 행상 다니고 쌀 배달하며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시절부터 이제야 누군가 내 가치를 알아봐 준 것 같아서 관리자가 되고 나서 나는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먼저 해야 직원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다.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공장 실적이 올랐다. 사장이 나를 칭찬했다. 하지만 월급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조금씩 배웠다. 하지만 언젠가는 온다고 믿었다. 반드시 온다고. 22살에 영자와 결혼했다. 예식장 같은 건 없었다. 동네 가까운 사람들 몇 명 불러 밥 한 상 차린 게 다였다. 영자는 흰 원피스를 입었다. 예쁜 사람이었다. 그날 나는 이 사람을 평생 잘 먹이고 잘 입히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는데 평생이 걸렸다. 아이가 둘 생겼다. 큰애가 태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다. 그 아이의 손이 얼마나 작던지,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었을 때 나는 또 울었다. 이 애를 굶기지 않겠다고. 이 애가 서울역 앞에서 구두통 들고 서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공장에 출근하니 문이 잠겨 있었다. 부도.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임금도 떼인 채. 나는 그날 멍하니 공장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집에 돌아와 영자를 봤다. 영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뭐라도 해야 했다. 당장. 다음 날부터 나는 뛰어다녔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닥치는 대로 알아봤다. 그때 전화가 왔다. 공장 거래처를 하던 박 사장이었다. 김씨, 나한테 와서 일해봐요. 내가 지켜봤는데 김씨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어. 나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다. 박 사장은 자동차 협력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하고 있었다. 나를 생산관리 책임자로 써주겠다고 했다. 나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서울 시내에 자동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물류가 바뀌고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나는 이 분야가 앞으로 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다. 공장이 커지고 직원이 늘었다. 나는 공장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품질, 납기, 원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박 사장이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김 씨, 이제 독립해봐요. 내가 납품 기회 만들어 줄게. 3차 협력사로 시작하면 돼. 일생의 결단이었다. 나는 밤새 생각했다. 영자와도 의논했다. 영자는 말이 없었다. 한참 있다가 한마디 했다. 당신이 하자면 할게요. 그 짧은 말이 나를 움직였다. 전세금을 빼고 대출까지 받아 조그만 공장을 차렸다. 기계 몇 대, 직원 몇 명.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납품을 시작했다. 만드는 족족 팔렸다. 품질 좋은 부품을 제때 납품하니 거래처가 늘었다. 집을 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처음으로 외식도 했다. 영자가 웃을 때가 많아졌다. 그게 가장 좋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1997년 겨울까지는 IMF가 터졌다. 환율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다. 받아야 할 어미 부도가 났다. 나는 이른바 흑자도산을 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였지만 현금이 없었다. 20년을 바쳤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빚쟁이들이 찾아왔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집을 넘겨야 했다. 그때 영자가 식당 일을 하러 나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 맡겠다고 다짐했던 일이었다. 영자가 밖에 나가 고생하게 하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패배였다. 아이들은 한창 자랄 때였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막막했다. 나는 실패한 것인가? 그 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다. 포기하는 것은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전쟁이 막 끝나갈 무렵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날 호성이 멀리서 들렸다고 하셨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나온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는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배고픔이다. 아버지는 몸이 약하셨고 어머니 혼자 밭을 일구며 우리 형제 5을 먹여 살리셨다. 봄이면 보릿고개가 있었고 가을 수확을 해도 소작류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고 어른들 밭일을 거들었다. 그래도 배는 고팠다. 중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나는 결심했다. 이 가난이 너무 싫었다. 이 좁은 마을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다. 서울.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서울에 가면 뭔가 다르겠지. 서울에 가면 배를 골지 않아도 되겠지. 그 막연한 희망 하나를 품고 나는 13살 되던 해봄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깨실까봐 숨도 크게 못 쉬고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역 앞 광장에 서서 처음 본 서울의 풍경에 나는 압도됐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자동차도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건물도 그렇게 높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역 앞에서 구두 닦기 아이들을 봤다. 나보다 어린 녀석들도 있었다. 나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 녀석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통을 어디서 구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나는 역 근처를 돌아다니다 버려진 깡통을 줍고 구두약은 구두 닦기 아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조금 얻었다. 그게 내 첫 번째 사업이었다. 하루 종일 구두 닦아드릴게요. 어르신 외치며 돌아다녔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몇 푼을 세어보니 밥 한 그릇 값이 됐다. 그날 밤 역 노숙자들 틈에 끼어 쪽잠을 자면서 나는 일기 비슷한 것을 마음속으로 썼다. 오늘 서울에 왔다.
무섭다. 하지만 배는 안 골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게 내 삶의 방식이 됐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구두 닦기를 하면서 나는 눈을 떴다.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구두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웠다. 손님들의 구두를 닦으며 그 사람들의 삶을 훔쳐봤다. 양복 입은 사람, 군복 입은 사람, 학생들, 장사꾼들. 누가 바쁘고 누가 여유 있는지, 누가 돈을 쓰고 누가 아끼는지. 그렇게 2년을 구두 닦기를 하다가 나는 생필품 행상을 시작했다. 비누, 치약, 빛, 성냥. 시장에서 떼어다 골목마다 다니며 팔았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다. 여름엔 땡볕이 문제였고 겨울엔 손발이 어는 게 문제였다. 그래도 구두 닦기보다는 나았다. 하루하루 조금씩 더 벌었다. 쌀 배달도 했다. 무거운 쌀 포대를 쥐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등이 휘는 것 같았지만 쌀은 늘 팔렸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 이상 쌀은 안 팔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장사가 먹는 것과 관련된 장사라는 것도. 그렇게 몇 년을 모은 돈으로 나는 처음으로 사글세방 하나를 얻었다. 반지하였다. 비가 오면 습기가 올라왔고 여름엔 더웠다. 하지만 내 공간이 생겼다는 것,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서럽게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름의 눈물인지 나도 몰랐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21살 때 신발 공장에 들어갔다. 구로 공단 어귀에 자리한 중소규모 공장이었다. 처음엔 그냥 공장 노동자였다. 하루 16시간 일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 불빛 아래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졌다. 점심은 먹는 날도 있고 못 먹는 날도 있었다. 공장 밥이 값이 조금 나가서 아끼려면 굶어야 했다. 그래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맡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눈에 담으려 했다. 어느 공정이 막히는지, 어디서 불량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지. 그게 내 일이 아니어도 생각했다. 공장장이 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시골에 있는 동생들 학비를 매달 붙였다. 월급의 3분의 1이 넘었지만 아끼지 않았다. 내가 못 배운 한이 동생들에게 가서는 안 됐다. 동생들만큼은 학교를 보내야 했다. 나 대신 공부를 실컷 하라고. 그게 형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내 몫은 쥐꼬리였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며 버텼다. 영자를 처음 본 건 공장 식당에서였다. 그 애는 포장 라인에서 일하는 여공이었다. 다들 공순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 말이 싫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게 옳지 않다고 느꼈다. 영자는 작고 빠른 손으로 일했고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동안 말도 못 걸고 먼 발치서만 봤다. 용기를 낸 건 어느 야근이 끝난 늦은 밤이었다. 공장 문을 나서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 영자를 보고 나는 말을 걸었다. 저도 그쪽 방향이라서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반대 방향이었다.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20분을 걸으며 우리는 처음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도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였다.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려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는 같은 처지였다. 그 해 공장장이 나를 불렀다. 김씨, 관리자 해볼 생각 없어요? 가슴이 뛰었다. 월급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다는 사실이 더 기뻤다. 행상 다니고 쌀 배달하며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시절부터 이제야 누군가 내 가치를 알아봐 준 것 같아서 관리자가 되고 나서 나는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먼저 해야 직원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다.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공장 실적이 올랐다. 사장이 나를 칭찬했다. 하지만 월급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조금씩 배웠다. 하지만 언젠가는 온다고 믿었다. 반드시 온다고. 22살에 영자와 결혼했다.
예식장 같은 건 없었다. 동네 가까운 사람들 몇 명 불러 밥 한 상 차린 게 다였다. 영자는 흰 원피스를 입었다. 예쁜 사람이었다. 그날 나는 이 사람을 평생 잘 먹이고 잘 입히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는데 평생이 걸렸다. 아이가 둘 생겼다. 큰애가 태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다. 그 아이의 손이 얼마나 작던지,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었을 때 나는 또 울었다. 이 애를 굶기지 않겠다고. 이 애가 서울역 앞에서 구두통 들고 서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공장에 출근하니 문이 잠겨 있었다. 부도.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임금도 떼인 채. 나는 그날 멍하니 공장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집에 돌아와 영자를 봤다. 영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뭐라도 해야 했다. 당장. 다음 날부터 나는 뛰어다녔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닥치는 대로 알아봤다. 그때 전화가 왔다. 공장 거래처를 하던 박 사장이었다. 김씨, 나한테 와서 일해봐요. 내가 지켜봤는데 김씨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어. 나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다. 박 사장은 자동차 협력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하고 있었다. 나를 생산관리 책임자로 써주겠다고 했다. 나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서울 시내에 자동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물류가 바뀌고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나는 이 분야가 앞으로 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다. 공장이 커지고 직원이 늘었다. 나는 공장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품질, 납기, 원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박 사장이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김씨, 이제 독립해봐요. 내가 납품 기회 만들어줄게. 3차 협력사로 시작하면 돼. 일생의 결단이었다. 나는 밤새 생각했다. 영자와도 의논했다. 영자는 말이 없었다. 한참 있다가 한마디 했다. 당신이 하자면 할게요. 그 짧은 말이 나를 움직였다. 전세금을 빼고 대출까지 받아 조그만 공장을 차렸다. 기계 몇 대, 직원 몇 명.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납품을 시작했다. 만드는 족족 팔렸다. 품질 좋은 부품을 제때 납품하니 거래처가 늘었다. 집을 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처음으로 외식도 했다. 영자가 웃을 때가 많아졌다. 그게 가장 좋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1997년 겨울까지는 IMF가 터졌다. 환율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다. 받아야 할 어미 부도가 났다. 나는 이른바 흑자도산을 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였지만 현금이 없었다. 20년을 바쳤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빚쟁이들이 찾아왔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집을 넘겨야 했다. 그때 영자가 식당 일을 하러 나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 맡겠다고 다짐했던 일이었다. 영자가 밖에 나가 고생하게 하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패배였다. 아이들은 한창 자랄 때였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막막했다. 나는 실패한 것인가? 그 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다. 포기하는 것은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전쟁이 막 끝나갈 무렵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날 호성이 멀리서 들렸다고 하셨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나온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는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배고픔이다. 아버지는 몸이 약하셨고 어머니 혼자 밭을 일구며
우리 형제 5을 먹여 살리셨다. 봄이면 보릿고개가 있었고 가을 수확을 해도 소작류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고 어른들 밭일을 거들었다. 그래도 배는 고팠다. 중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나는 결심했다. 이 가난이 너무 싫었다. 이 좁은 마을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다. 서울.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서울에 가면 뭔가 다르겠지. 서울에 가면 배를 골지 않아도 되겠지. 그 막연한 희망 하나를 품고 나는 13살 되던 해봄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깨실까봐 숨도 크게 못 쉬고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역 앞 광장에 서서 처음 본 서울의 풍경에 나는 압도됐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자동차도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건물도 그렇게 높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역 앞에서 구두 닦기 아이들을 봤다. 나보다 어린 녀석들도 있었다. 나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 녀석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통을 어디서 구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나는 역 근처를 돌아다니다 버려진 깡통을 줍고 구두약은 구두 닦기 아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조금 얻었다. 그게 내 첫 번째 사업이었다. 하루 종일 구두 닦아드릴게요. 어르신 외치며 돌아다녔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몇 푼을 세어보니 밥 한 그릇 값이 됐다. 그날 밤 역 노숙자들 틈에 끼어 쪽잠을 자면서 나는 일기 비슷한 것을 마음속으로 썼다. 오늘 서울에 왔다. 무섭다. 하지만 배는 안 골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게 내 삶의 방식이 됐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구두 닦기를 하면서 나는 눈을 떴다.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구두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웠다. 손님들의 구두를 닦으며 그 사람들의 삶을 훔쳐봤다. 양복 입은 사람, 군복 입은 사람, 학생들, 장사꾼들. 누가 바쁘고 누가 여유 있는지, 누가 돈을 쓰고 누가 아끼는지. 그렇게 2년을 구두 닦기를 하다가 나는 생필품 행상을 시작했다. 비누, 치약, 빗, 성냥. 시장에서 떼어다 골목마다 다니며 팔았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다. 여름엔 땡볕이 문제였고 겨울엔 손발이 어는 게 문제였다. 그래도 구두 닦기보다는 나았다. 하루하루 조금씩 더 벌었다. 쌀 배달도 했다. 무거운 쌀 포대를 지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등이 휘는 것 같았지만 쌀은 늘 팔렸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 이상 쌀은 안 팔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장사가 먹는 것과 관련된 장사라는 것도. 그렇게 몇 년을 모은 돈으로 나는 처음으로 사글 세방 하나를 얻었다. 반지하였다. 비가 오면 습기가 올라왔고 여름엔 더웠다. 하지만 내 공간이 생겼다는 것,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서럽게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름의 눈물인지 나도 몰랐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21살 때 신발 공장에 들어갔다. 구로 공단 어귀에 자리한 중소규모 공장이었다. 처음엔 그냥 공장 노동자였다. 하루 16시간 일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 불빛 아래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졌다. 점심은 먹는 날도 있고 못 먹는 날도 있었다. 공장 밥이 값이 조금 나가서 아끼려면 굶어야 했다. 그래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맡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눈에 담으려 했다. 어느 공정이 막히는지, 어디서 불량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지. 그게 내 일이 아니어도 생각했다. 공장장이 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시골에 있는 동생들 학비를 매달 붙였다. 월급의 3분의 1이 넘었지만 아끼지 않았다. 내가 못 배운 한이 동생들에게 가서는 안 됐다.
동생들만큼은 학교를 보내야 했다. 나 대신 공부를 실컷 하라고. 그게 형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내 몫은 쥐꼬리였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며 버텼다. 영자를 처음 본 건 공장 식당에서였다. 그 애는 포장 라인에서 일하는 여공이었다. 다들 공순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 말이 싫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게 옳지 않다고 느꼈다. 영자는 작고 빠른 손으로 일했고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동안 말도 못 걸고 먼 발치서만 봤다. 용기를 낸 건 어느 야근이 끝난 늦은 밤이었다. 공장 문을 나서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 영자를 보고 나는 말을 걸었다. 저도 그쪽 방향이라서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반대 방향이었다.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20분을 걸으며 우리는 처음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도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였다.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려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는 같은 처지였다. 그 해 공장장이 나를 불렀다. 김씨, 관리자 해볼 생각 없어요? 가슴이 뛰었다. 월급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다는 사실이 더 기뻤다. 행상 다니고 쌀 배달하며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시절부터 이제야 누군가 내 가치를 알아봐 준 것 같아서 관리자가 되고 나서 나는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먼저 해야 직원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다.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공장 실적이 올랐다. 사장이 나를 칭찬했다. 하지만 월급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조금씩 배웠다. 하지만 언젠가는 온다고 믿었다. 반드시 온다고. 22살에 영자와 결혼했다. 예식장 같은 건 없었다. 동네 가까운 사람들 몇 명 불러 밥 한 상 차린 게 다였다. 영자는 흰 원피스를 입었다. 예쁜 사람이었다. 그날 나는 이 사람을 평생 잘 먹이고 잘 입히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는데 평생이 걸렸다. 아이가 둘 생겼다. 큰애가 태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다. 그 아이의 손이 얼마나 작던지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었을 때 나는 또 울었다. 이 애를 굶기지 않겠다고. 이 애가 서울역 앞에서 구두통 들고 서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공장에 출근하니 문이 잠겨 있었다. 부도.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임금도 떼인 채. 나는 그날 멍하니 공장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집에 돌아와 영자를 봤다. 영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뭐라도 해야 했다. 당장. 다음 날부터 나는 뛰어다녔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닥치는 대로 알아봤다. 그때 전화가 왔다. 공장 거래처를 하던 박 사장이었다. 김씨, 나한테 와서 일해봐요. 내가 지켜봤는데 김씨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어. 나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다. 박 사장은 자동차 협력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하고 있었다. 나를 생산관리 책임자로 써주겠다고 했다. 나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서울 시내에 자동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물류가 바뀌고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나는 이 분야가 앞으로 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다. 공장이 커지고 직원이 늘었다. 나는 공장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품질, 납기, 원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박 사장이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김씨, 이제 독립해봐요. 내가 납품 기회 만들어줄게. 3차 협력사로 시작하면 돼. 일생의 결단이었다. 나는 밤새 생각했다.
영자와도 의논했다. 영자는 말이 없었다. 한참 있다가 한마디 했다. 당신이 하자면 할게요. 그 짧은 말이 나를 움직였다. 전세금을 빼고 대출까지 받아 조그만 공장을 차렸다. 기계 몇 대, 직원 몇 명.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납품을 시작했다. 만드는 족족 팔렸다. 품질 좋은 부품을 제때 납품하니 거래처가 늘었다. 집을 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처음으로 외식도 했다. 영자가 웃을 때가 많아졌다. 그게 가장 좋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1997년 겨울까지는 IMF가 터졌다. 환율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다. 받아야 할 어미 부도가 났다. 나는 이른바 흑자도산을 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였지만 현금이 없었다. 20년을 바쳤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빚쟁이들이 찾아왔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집을 넘겨야 했다. 그때 영자가 식당 일을 하러 나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 맡겠다고 다짐했던 일이었다. 영자가 밖에 나가 고생하게 하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패배였다. 아이들은 한창 자랄 때였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막막했다. 나는 실패한 것인가? 그 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다. 포기하는 것은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전쟁이 막 끝나갈 무렵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날 포성이 멀리서 들렸다고 하셨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나온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는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배고픔이다. 아버지는 몸이 약하셨고 어머니 혼자 밭을 일구며 우리 형제 5을 먹여 살리셨다. 봄이면 보릿고개가 있었고 가을 수확을 해도 소작류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고 어른들 밭일을 거들었다. 그래도 배는 고팠다. 중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나는 결심했다. 이 가난이 너무 싫었다. 이 좁은 마을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다. 서울.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서울에 가면 뭔가 다르겠지. 서울에 가면 배를 골지 않아도 되겠지. 그 막연한 희망 하나를 품고 나는 13살 되던 해봄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깨실까봐 숨도 크게 못 쉬고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역 앞 광장에 서서 처음 본 서울의 풍경에 나는 압도됐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자동차도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건물도 그렇게 높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역 앞에서 구두 닦기 아이들을 봤다. 나보다 어린 녀석들도 있었다. 나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 녀석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통을 어디서 구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나는 역 근처를 돌아다니다 버려진 깡통을 줍고 구두약은 구두 닦기 아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조금 얻었다. 그게 내 첫 번째 사업이었다. 하루 종일 구두 닦아드릴게요. 어르신 외치며 돌아다녔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몇 푼을 세어보니 밥 한 그릇 값이 됐다. 그날 밤 역 노숙자들 틈에 끼어 쪽잠을 자면서 나는 일기 비슷한 것을 마음속으로 썼다. 오늘 서울에 왔다. 무섭다. 하지만 배는 안 골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게 내 삶의 방식이 됐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구두 닦기를 하면서 나는 눈을 떴다.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구두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웠다. 손님들의 구두를 닦으며 그 사람들의 삶을 훔쳐봤다. 양복 입은 사람, 군복 입은 사람, 학생들, 장사꾼들. 누가 바쁘고 누가 여유 있는지, 누가 돈을 쓰고 누가 아끼는지.
그렇게 2년을 구두 닦기를 하다가 나는 생필품 행상을 시작했다. 비누, 치약, 빗, 성냥. 시장에서 떼어다 골목마다 다니며 팔았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다. 여름엔 땡볕이 문제였고 겨울엔 손발이 어는 게 문제였다. 그래도 구두 닦기보다는 나았다. 하루하루 조금씩 더 벌었다. 쌀 배달도 했다. 무거운 쌀 포대를 쥐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등이 휘는 것 같았지만 쌀은 늘 팔렸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 이상 쌀은 안 팔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장사가 먹는 것과 관련된 장사라는 것도. 그렇게 몇 년을 모은 돈으로 나는 처음으로 사글세방 하나를 얻었다. 반지하였다. 비가 오면 습기가 올라왔고 여름엔 더웠다. 하지만 내 공간이 생겼다는 것,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서럽게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름의 눈물인지 나도 몰랐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21살 때 신발 공장에 들어갔다. 구로공단 어귀에 자리한 중소규모 공장이었다. 처음엔 그냥 공장 노동자였다. 하루 16시간 일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 불빛 아래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졌다. 점심은 먹는 날도 있고 못 먹는 날도 있었다. 공장 밥이 값이 조금 나가서 아끼려면 굶어야 했다. 그래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맡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눈에 담으려 했다. 어느 공정이 막히는지, 어디서 불량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지. 그게 내 일이 아니어도 생각했다. 공장장이 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시골에 있는 동생들 학비를 매달 붙였다. 월급의 3분의 1이 넘었지만 아끼지 않았다. 내가 못 배운 한이 동생들에게 가서는 안 됐다. 동생들만큼은 학교를 보내야 했다. 나 대신 공부를 실컷 하라고. 그게 형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내 몫은 쥐꼬리였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며 버텼다. 영자를 처음 본 건 공장 식당에서였다. 그 애는 포장 라인에서 일하는 여공이었다. 다들 공순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 말이 싫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게 옳지 않다고 느꼈다. 영자는 작고 빠른 손으로 일했고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동안 말도 못 걸고 먼 발치서만 봤다. 용기를 낸 건 어느 야근이 끝난 늦은 밤이었다. 공장 문을 나서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 영자를 보고 나는 말을 걸었다. 저도 그쪽 방향이라서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반대 방향이었다.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20분을 걸으며 우리는 처음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도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였다.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려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는 같은 처지였다. 그 해 공장장이 나를 불렀다. 김씨, 관리자 해볼 생각 없어요? 가슴이 뛰었다. 월급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다는 사실이 더 기뻤다. 행상 다니고 쌀 배달하며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시절부터 이제야 누군가 내 가치를 알아봐 준 것 같아서 관리자가 되고 나서 나는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먼저 해야 직원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다.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공장 실적이 올랐다. 사장이 나를 칭찬했다. 하지만 월급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조금씩 배웠다. 하지만 언젠가는 온다고 믿었다. 반드시 온다고. 22살에 영자와 결혼했다. 예식장 같은 건 없었다. 동네 가까운 사람들 몇 명 불러 밥 한 상 차린 게 다였다. 영자는 흰 원피스를 입었다. 예쁜 사람이었다. 그날 나는 이 사람을 평생 잘 먹이고 잘 입히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는데 평생이 걸렸다. 아이가 둘 생겼다. 큰애가 태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다. 그 아이의 손이 얼마나 작던지.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었을 때 나는 또 울었다. 이 애를 굶기지 않겠다고.
이 애가 서울역 앞에서 구두통 들고 서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공장에 출근하니 문이 잠겨 있었다. 부도.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임금도 떼인 채. 나는 그날 멍하니 공장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집에 돌아와 영자를 봤다. 영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뭐라도 해야 했다. 당장. 다음 날부터 나는 뛰어다녔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닥치는 대로 알아봤다. 그때 전화가 왔다. 공장 거래처를 하던 박 사장이었다. 김씨, 나한테 와서 일해봐요. 내가 지켜봤는데 김씨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어. 나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다. 박 사장은 자동차 협력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하고 있었다. 나를 생산관리 책임자로 써주겠다고 했다. 나는 두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서울 시내에 자동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물류가 바뀌고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나는 이 분야가 앞으로 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다. 공장이 커지고 직원이 늘었다. 나는 공장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1952년 봄이었다. 전쟁이 막 끝나갈 무렵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날 포성이 멀리서 들렸다고 하셨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나온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는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배고픔이다. 아버지는 몸이 약하셨고 어머니 혼자 밭을 일구며 우리 형제 5을 먹여 살리셨다. 봄이면 보릿고개가 있었고 가을 수확을 해도 소작류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고 어른들 밭일을 거들었다. 그래도 배는 고팠다. 중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나는 결심했다. 이 가난이 너무 싫었다. 이 좁은 마을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다. 서울.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서울에 가면 뭔가 다르겠지. 서울에 가면 배를 골지 않아도 되겠지. 그 막연한 희망 하나를 품고 나는 13살 되던 해봄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깨실까봐 숨도 크게 못 쉬고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역 앞 광장에 서서 처음 본 서울의 풍경에 나는 압도됐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자동차도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건물도 그렇게 높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역 앞에서 구두 닦기 아이들을 봤다. 나보다 어린 녀석들도 있었다. 나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 녀석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통을 어디서 구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나는 역 근처를 돌아다니다 버려진 깡통을 줍고 구두약은 구두 닦기 아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조금 얻었다. 그게 내 첫 번째 사업이었다. 하루 종일 구두 닦아드릴게요. 어르신 외치며 돌아다녔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몇 푼을 세어보니 밥 한 그릇 값이 됐다. 그날 밤 역 노숙자들 틈에 끼어 쪽잠을 자면서 나는 일기 비슷한 것을 마음속으로 썼다. 오늘 서울에 왔다. 무섭다. 하지만 배는 안 골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게 내 삶의 방식이 됐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구두 닦기를 하면서 나는 눈을 떴다.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구두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웠다. 손님들의 구두를 닦으며 그 사람들의 삶을 훔쳐봤다. 양복 입은 사람, 군복 입은 사람, 학생들, 장사꾼들. 누가 바쁘고 누가 여유 있는지,
누가 돈을 쓰고 누가 아끼는지. 그렇게 2년을 구두닦기를 하다가 나는 생필품 행상을 시작했다. 비누, 치약, 빗, 성냥. 시장에서 떼어다 골목마다 다니며 팔았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다. 여름엔 땡볕이 문제였고 겨울엔 손발이 어는 게 문제였다. 그래도 구두닦기보다는 나았다. 하루하루 조금씩 더 벌었다. 쌀 배달도 했다. 무거운 쌀 포대를 쥐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등이 휘는 것 같았지만 쌀은 늘 팔렸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 이상 쌀은 안 팔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장사가 먹는 것과 관련된 장사라는 것도. 그렇게 몇 년을 모은 돈으로 나는 처음으로 사글세방 하나를 얻었다. 반지하였다. 비가 오면 습기가 올라왔고 여름엔 더웠다. 하지만 내 공간이 생겼다는 것,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서럽게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름의 눈물인지 나도 몰랐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21살 때 신발 공장에 들어갔다. 구로 공단 어귀에 자리한 중소규모 공장이었다. 처음엔 그냥 공장 노동자였다. 하루 16시간 일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 불빛 아래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졌다. 점심은 먹는 날도 있고 못 먹는 날도 있었다. 공장 밥이 값이 조금 나가서 아끼려면 굶어야 했다. 그래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맡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눈에 담으려 했다. 어느 공정이 막히는지, 어디서 불량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지. 그게 내 일이 아니어도 생각했다. 공장장이 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시골에 있는 동생들 학비를 매달 붙였다. 월급의 3분의 1이 넘었지만 아끼지 않았다. 내가 못 배운 한이 동생들에게 가서는 안 됐다. 동생들만큼은 학교를 보내야 했다. 나 대신 공부를 실컷 하라고. 그게 형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내 몫은 쥐꼬리였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며 버텼다. 영자를 처음 본 건 공장 식당에서였다. 그 애는 포장 라인에서 일하는 여공이었다. 다들 공순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 말이 싫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게 옳지 않다고 느꼈다. 영자는 작고 빠른 손으로 일했고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동안 말도 못 걸고 먼 발치서만 봤다. 용기를 낸 건 어느 야근이 끝난 늦은 밤이었다. 공장 문을 나서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 영자를 보고 나는 말을 걸었다. 저도 그쪽 방향이라서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반대 방향이었다.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20분을 걸으며 우리는 처음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도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였다.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려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는 같은 처지였다. 그 해 공장장이 나를 불렀다. 김씨, 관리자 해볼 생각 없어요? 가슴이 뛰었다. 월급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다는 사실이 더 기뻤다. 행상 다니고 쌀 배달하며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시절부터 이제야 누군가 내 가치를 알아봐 준 것 같아서 관리자가 되고 나서 나는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먼저 해야 직원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다.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공장 실적이 올랐다. 사장이 나를 칭찬했다. 하지만 월급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조금씩 배웠다. 하지만 언젠가는 온다고 믿었다. 반드시 온다고. 22살에 영자와 결혼했다. 예식장 같은 건 없었다. 동네 가까운 사람들 몇 명 불러 밥 한 상 차린 게 다였다. 영자는 흰 원피스를 입었다. 예쁜 사람이었다. 그날 나는 이 사람을 평생 잘 먹이고 잘 입히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는데 평생이 걸렸다. 아이가 둘 생겼다. 큰애가 태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다. 그 아이의 손이 얼마나 작던지,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었을 때 나는 또 울었다.
이 애를 굶기지 않겠다고. 이 애가 서울역 앞에서 구두통 들고 서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공장에 출근하니 문이 잠겨 있었다. 부도.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임금도 떼인 채. 나는 그날 멍하니 공장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집에 돌아와 영자를 봤다. 영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뭐라도 해야 했다. 당장. 다음 날부터 나는 뛰어다녔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닥치는 대로 알아봤다. 그때 전화가 왔다. 공장 거래처를 하던 박 사장이었다. 김씨, 나한테 와서 일해봐요. 내가 지켜봤는데 김씨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어. 나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다. 박 사장은 자동차 협력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하고 있었다. 나를 생산관리 책임자로 써주겠다고 했다. 나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서울 시내에 자동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물류가 바뀌고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나는 이 분야가 앞으로 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다. 공장이 커지고 직원이 늘었다. 나는 공장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품질, 납기, 원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박 사장이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김씨, 이제 독립해봐요. 내가 납품 기회 만들어줄게. 3차 협력사로 시작하면 돼. 일생의 결단이었다. 나는 밤새 생각했다. 영자와도 의논했다. 영자는 말이 없었다. 한참 있다가 한마디 했다. 당신이 하자면 할게요. 그 짧은 말이 나를 움직였다. 전세금을 빼고 대출까지 받아 조그만 공장을 차렸다. 기계 몇 대, 직원 몇 명.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납품을 시작했다. 만드는 족족 팔렸다. 품질 좋은 부품을 제때 납품하니 거래처가 늘었다. 집을 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처음으로 외식도 했다. 영자가 웃을 때가 많아졌다. 그게 가장 좋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1997년 겨울까지는 IMF가 터졌다. 환율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다. 받아야 할 어미 부도가 났다. 나는 이른바 흑자도산을 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였지만 현금이 없었다. 20년을 바쳤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빚쟁이들이 찾아왔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집을 넘겨야 했다. 그때 영자가 식당 일을 하러 나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 맡겠다고 다짐했던 일이었다. 영자가 밖에 나가 고생하게 하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패배였다. 아이들은 한창 자랄 때였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막막했다. 나는 실패한 것인가? 그 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다. 포기하는 것은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다 쏟아부었다. 품질, 납기, 원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박 사장이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김씨, 이제 독립해봐요. 내가 납품 기회 만들어줄게. 3차 협력사로 시작하면 돼. 일생의 결단이었다. 나는 밤새 생각했다. 영자와도 의논했다. 영자는 말이 없었다. 한참 있다가 한마디 했다. 당신이 하자면 할게요. 그 짧은 말이 나를 움직였다. 전세금을 빼고 대출까지 받아 조그만 공장을 차렸다. 기계 몇 대, 직원 몇 명.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납품을 시작했다. 만드는 족족 팔렸다. 품질 좋은 부품을 제때 납품하니 거래처가 늘었다. 집을 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처음으로 외식도 했다.
영자가 웃을 때가 많아졌다. 그게 가장 좋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1997년 겨울까지는 IMF가 터졌다. 환율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다. 받아야 할 어미 부도가 났다. 나는 이른바 흑자도산을 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였지만 현금이 없었다. 20년을 바쳤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빚쟁이들이 찾아왔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집을 넘겨야 했다. 그때 영자가 식당 일을 하러 나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 맡겠다고 다짐했던 일이었다. 영자가 밖에 나가 고생하게 하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패배였다. 아이들은 한창 자랄 때였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막막했다. 나는 실패한 것인가? 그 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다. 포기하는 것은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